선생님의 훌륭한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 정체성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호칭하든 간에 이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누적되어 가지고 형성된 것이지, 한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해방 전후 근현대적인 시간만으로 국한시켜 가지고 단절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 분석 단위 면에서 선생님께서 논의하신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환원주의 오류를 좀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문화 공동체 정체성이 크게 보면은 문화 인류학적으로 본다면은 생태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또는 생물학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서 어우러져 가지고 형성이 되는 건데, 선생님께서는 그 중에서 사회적 요인 중에 하나인 그런 어떤 권력적 사상적 차원으로만 환원시켜 가지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문화 공동체의 문화적 독자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우리 내재된 문화적 독자성을 도외시한 채 외세와 연관된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주로 환원시켜 가지고 정체성을 설명하셨다는 점에서 너무 다원적이고 복잡한 그런 정체성 요인을 일부 제한된 원인으로 환원시켜 가지고 설명하시지 않았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면에서는 우리가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인이면은 누구나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특성이 응축된 그런 표현으로 좀 정체성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사고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우리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5가지의 이질적인 권력관계의 담론을 가지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시는 것이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선생님 설명하시는 그 담론이 한국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그런 고정관념으로 볼 때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생님께서 상당히 어떤 포스트 모던적인 이런 관점에서 많은 연구를 그동안 해오셨는데, 푸코식의 어떤 탈근대적 계보학이 갖는 그런 맹점, 다시 말씀드려서 파편화된 현재적 관계에 치우쳐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갭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들을 열거하는 것만으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이 소위 푸코식 탈근대적 계보학이 갖는 접근 방법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얹혀 있다고 보는 5가지의 권력관계 그물망의 과연 그 그물망이 어떤 직조 원리에 의해서 짜여졌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내재적으로 흐르는 보편적 가치를 이 5가지 중에서 추출해내야만이 그것이 한국인의 정체성으로서 의미를 갖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알근대적 담론의 분산적 특화론이 근대적 담론의 통일적 보편론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때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인 면에서 역사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프로세스 트레이싱 이런 접근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인간형의 어떤 담론을 선생님께서는 주로 내러티브하게 이걸 전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로세스 트레이싱의 방법론을 보면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이걸 주장하는 분들은 그 프로세스가 역사적인 현상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어떤 라이벌 하이포테시스, 라이벌이 될 만한 설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설득력 있게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화된 원리나 이론 또는 설명적 가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프로세스 트레이싱을 하는데 분석적인 설명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친일 괴화파가 형성되는 과정에 선생님께서는 주로 메이지 유신의 성공 사례를 한국의 어떤 지도층들이 그걸 보고 직접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단순하게 내러티브하게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당시 과학과 역사의 보편성을 앞세운 서구 보편주의 원리가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라이벌이 될 만한 설명 대안을 제거하는데 일반론적인 원칙이나 이론들을 동원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으로 프로세스를 트레이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그쪽에 보면은 내재 발전론 내지는 우리가 자생적 근대화론과 관련해가지고 선생님께서는 이 counterfactual history, counterfactual analysis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이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생적 근대화론을 주장했다는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이 counterfactual analysis는 역사적 설명을 하는 데뿐만 아니라 정책을 평가하는데도 흔히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접근 방법입니다. 결코 우리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가상적인 선생님 이걸 반사실적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반사실이라기보다 어떤 가상적인 대응적인 팩tor이죠. 그런 걸 설정해 가지고 그에 따른 정황 증거를 제시해가면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공식적인 방법론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 컴플렉스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식의 카운터 팩tual 히스토리를 전개해가지고 우리 자생적 근대화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 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자세한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제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오늘은 지금 시간상으로라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전부 다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물론 다 어떤 글을 쓰든 다 담을 수는 없는 건데요. 저는 제가 아까 발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문제의식의 출발이 뭐냐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가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한국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가 아니라 왜 이렇게 갈라져 갖고 이렇게 서로가 다른가. 저는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너무 다르다고 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자꾸 우리가 같다라는 어떠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억지로 그렇게 같다 그러는 것 같이 너무 다르고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진짜 저 사람들 왜 저러는지 저게 같은 나라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 맞냐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측면들도 있는 그러니까 아예 문제의식 자체를 그렇게 잡기로 우선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가 제목부터가 이제 친미 기독교파, 친일 개화파 이래서 권력 사상적인 단면을 갖고 이제 이렇게 접근하고 외교안보적인 어떤 이 4강의 문제 속에서 국제정치적인 맥락 속에서도 그걸로 환원을 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100% 저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거꾸로 이용을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제목도 그렇게 붙여갖고 굳이 앞에 친중, 친일, 친미, 친소를 붙일 이유도 없었는데 제가 붙이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선 그 중에 하나는 이 독자적 특성 이렇게 응축된 우리 뭐가 있다라는 그 담론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데 너무 그 담론에 익숙하다 보니까는 자꾸 우리 내부에서의 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거에 그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쭉 저도 이제 했었던 작업이 우리의 거가 그럼 유교적인 거냐 샤머니즘적인 거냐 하여튼 이런 거를 우리 거를 찾으려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거꾸로 저는 오히려 외래적인 거가 얼마나 많고 왜 이렇게
같은 것보단 다양한 게 많거라는 거 이제 그쪽을 이제 강조를 하려다가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제목은 근데 그렇게 붙였는데, 특히 이제 뭐 3권도 그랬지만은, 그 1권 쓰는 데서도 제가 많이, 그러니까 아예 아주 진짜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그 사상이 들어왔을 때 보통 사람들의 행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상가들이 뭐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보다는 그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에서 이런 거를 선교사들이 보통 뭐 천민이 됐든 뭐 백정들 불러놓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하라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사실, 보려는, 이제 제목은 그렇게 붙여놓고 또 굉장히 그런 그 노력을 저 나름대로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은 자꾸 두꺼워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푸코의 방법론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파편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저도 지금 그랬던 게 한국 사람하고 조선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어디서 분절이 나서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부분을 오히려 저는 들여다보려고 했던 거고, 여태까지 대부분의 우리 역사가 그냥 어떤 연속성을 이제 보려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파편적이고 분절적이고, 근데 그거는 뭐 제 역사로 모든 거를 다 대신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우리 현 사회를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갖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식 자체가 자꾸 그 방법론을 강요를 하는 것 같고, 물론 또 그 방법론 자체를 제가 또 좋아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거가 더 선생님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는 분절적이고 단절적이고 다름을 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한국사를 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지금까지는 부족했던 시각이 아닌가, 좀 그렇게 가려고. 함재봉 원장님은 뭐 제가 좀 이렇게 알고 지낸 지가 꽤 좀 되는 분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선친이신 한병춘 교수님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한병춘 교수님이 한국 아주 참 법학자로서 초기에 이 서양의 법 체계를 이렇게 도입하신 분인데, 그러시면서도 이 한국적인 그런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그런 분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드님이신 함재봉 원장님도 영향을 받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고민하시고 또 이렇게 아주 좋은 업적을 내셨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김연구 교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기하신 어떤 문제의식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좀 더 길게 이렇게 시계를 넓혀보면은 그 구한말 이후에 19세기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전개된 그 한국인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형성된 것보다도 좀 더 본질적인 어떤 그런 유전자적인 그런 요인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19세기, 20세기에 또 엄청나게 한국인들이 급격한 어떤 사회 변동을 겪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아주 참 심한, 그야말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 다양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급변하는 충격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긴 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DNA 같은 어떤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200년, 250년 동안에 형성된 그런 또 특질도
엄청나게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 원장님의 저서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그 다양한 적어도 5유형의 한국인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지금 21세기 초반에 현재 얼마나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국인들의 사고와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성된 과정은 뭐 충분히 이제 이렇게 저수를 통해서도 또 발표를 통해서도 해주셨는데 지금 과연 현 시점에서 한국인들의 사고 행동에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당시에 친소 또는 진중, 친미, 친일, 인종주의라고 했던 그런 그 분류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벌써 2세 애들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2세, 3세로 넘어가고 3세까지 왔겠네요. 그런 단계에서 얼마나 이제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아까도 말씀하신 겁니다만 조금 더 좀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친중적인 그런 정치 집단들이 있고 또 친미적인 게 있고 친미를 하다 보면 친일이라는 건 이게 같이 그걸 친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만 하여튼 친미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친미를 하다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친일을 떨어버릴 수는 없는 구조적으로 그런 하여튼 요소가 있죠. 근데 그것이 그런 지금 정치적인 정당이나 또는 정치 집단이나 또는 거리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원장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신 그거하고 얼마나 그 연속성이 있는 건지 그 연속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연속성일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그 당시에 그 형성될 때 있었던 분이 지금도 살아계실 수도 있고 또 그분의 자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은 저는 자기의 부모나 할아버지 때에 여기 유형에 해당됐던 그런 분의 자손 또는 손자라면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물론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뭐 3대, 4대로 넘어가면은 저는 희석될 거로 봅니다. 그거는.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할아버지 때의 어떤 유형화의 어떤 분류에 들어간 분이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들어갔다 하면은 유형화될 수 있었다 하면은 영향을 받을 걸로 봅니다. 그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구 선생님 질문하고 지금 정영도 선생님 처음에 앞부분에 하셨던 질문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하면서 다시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19세기보다 너무 이렇게 19세기 거에만 좀 일단 돼 있고 더 긴 안목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고 물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책이 그 1권에서는 제가 신중의정척사파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제 조선 사람 만들기에서 사실 책을 1권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갖다가 저 나름대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 정체성이라는 거가
조선 사람도 한국 사람의 원형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조선 사람은 고려 사람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다. 뭐 하여튼 뭐 결혼 풍속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고 뭐 종교는 물론이지만은 이제 그런 거를 자꾸 그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지 도대체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가 세종이란 사람이 개혁을 맨날 했다 그랬는데 뭘 개혁을 했는지 왜 그런 엄청난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지 뭐를 받아들이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 사실은 조선이란 나라는 고려하고는 너무나 다른 나라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서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친중의정척사파에서도 19세기의 그 친중의정척사파를 보기 위해서 저는 송나라 때의 그 중국에서의 그 남송에서의 아니면 그 뭐라 그러나 강남으로 내려갔을 때의 그 송대에 일어나는 그 송의 산업혁명을 통해 갖고 거기서 이제 그 강남 농법을 통해서 지주가 어떻게 생기고 그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선비, 사대부라는 문제의식으로 어떻게 전환이 되고 주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가래라는 걸 만들고 장횡거가 만든 우리가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사대부라고 그전에는 없었던 계층들의 예법,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회 제도인 이 가래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거를 굉장히 제가 이제 자세히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선 시점으로 봐서도 제가 뭐 굉장히 많은 거를 다뤄서 제목만 보시면은 19세기지만은 완전히 이제 그 조선 사람 만들기부터도 그렇고 친중의정척사파도 최소한 송나라로 거슬러 올라가고 친일개화파도 물론 뭐 일본 독고가 시대를 다 보고 친미 기독교파도 결국은 종교개혁까지 올라가서 종교개혁에서 칼빈이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19세기를 다루는 거지만은 사실은 조선도 다루고 하여튼 이런 거를 다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좀 그 짧은 맥락에서 보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정영석 선생님이 질문하신 그럼 이게 지금 이때 그러면 5개가 제가 말씀드린 5개가 맞다 치더라도 그럼 그 19세기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그럼 그중에 그게 얼마나 과연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딱 집안에서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유형화가 안 되고 그냥 흩어져서 없어지고 전혀 다른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친중이나 친미라는 거는 그때 19세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랑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걸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제 보는 거냐 그렇게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이 프락시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베버가 말하는 이데아티푸스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본인이 뭐를 의식적으로 내가 뭐다라는 거의 문제보다는 그러한 이념이나 그러한 제도가 들어와서 실제 삶 자체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하는 그 일상의 프락시스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저는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의 많은 방법론들이 있겠지만 뭐 보르디유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런 쪽으로의 그 일상의 프락시스가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후코가 말하는 우리가 고통도 다르게 느끼고 쾌락도 다르게 느낀다. 시대마다 다르게 아름다운 게 달라지고 뭐가 매력적이라는 게 여자가 매력적인 여자라는 게 시대마다 달라지고 근데 그게 그냥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몸 자체가 반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몸의 역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거를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반영을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가훈이 됐든 이념이 됐든 어떤 특정 지식인들이 모여서 읽었던 책이 됐든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체화가 된 본인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저같이 엉터리 저도 뭐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지만 뭐 교회를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집안이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체화되는
그 기독교적인 어떠한 프락시스들 아니면 사회주의적인 프락시스, 막시스트적인 프락시스가 됐든지 유교적인 프락시스가 됐든지 그게 몸에 배어서 전수가 되고 그게 또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저는 사실 조금 그런 차원의 거를 이제 들여다보려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습니다가도 하는 거고 사실은 없습니다가 없는 부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 기독교하고 70년대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했었던 기독교. 그러니까 그 70년대에 70년대 재야라는 거는 반정부 운동은 다 기독교였거든요. 나라를 세운 것도 기독교였지만 반정부 운동도 전부 다 함석헌, 정의령, 무슨 문익환 전부 다 기독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기독교하고 지금 기독교가 그럼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 맥락에서 봐서는 이 강남 대형 교회가 나온 다음에 기독교하고 강원영 목사나 이런 분들의 그 기독교하고 이게 얼마나 또 연속성이 있느냐 문제는 굉장히 또 그 나름대로 재밌는 문제가 될 거고 그럼 이분들의 기독교라는 게 그러면 일제시대의 기독교나 아니면 구한 말의 기독교랑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도 근데 그것도 들여다보면은 굉장한 연속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전혀 분절적인 부분도 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너무 들어가기 그렇지만 일단은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게 그렇듯이 그렇게 이렇게 이념을 그냥 물려받아서 그걸 외워서 하는 거라는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프락시스 차원에서 이런 것이 물려받아지고 전수가 되고 그런 게 유형화가 돼간다. 물론 지금 현재 거가 정현석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즉답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가 지금 시대에 그런 게 어떻게 유형화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제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아직 전혀 근처도 못 가고 있으면서 일단 이데아 티푸스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우선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하고 따라서 요즘 상황을 갖다가 분석하는데 이걸 얼마나 갖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특히 기자들이 자꾸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위정척사파냐 저 사람들은 뭐냐 이러고 자꾸 그 5가지 유형 갖고 하는 걸 갖고 꼭 질문을 그렇게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사실 저의 그 부분에까지 답할 수 있는 정도의 제 방법론상으로도 그렇게 답이 아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 소식을 인터넷에서 처음 들으면서 느꼈을 때 맨 처음에 느낀 게 이거 나 한국 사람이라는 건 나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래가지고 좀 내용을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이제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를 포함하는 한국인 또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명료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그것이 큰 문제덩어리였다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원장님의 어프로치한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프레임을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적어도 19세기 초반, 중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왔던 이른바 전근대 그 국가 형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근대의 국가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 여하튼 이 조선은 크게 실패했죠. 네. 다른 많은 나라들도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우리의 경우는 완벽한 실패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성공적이지 못한 근대 국가 체제로의 주체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이른바 많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지식인 이런저러한 지적인 전통과 내면화를 갖고 있는 지식인 집단들이 나름대로의 이제 담론이나 서사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선생님이 문제 제기하시고 새롭게
조명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나의 어떤 프레임으로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신 것이 나름대로 저는 우리로 하여금 좀 늦었지만 한국 사람은 무엇이고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정체를 갖고 나갈지에 대한 것을 새롭게 성찰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문제 제기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처럼 사약을 하고 한국 사회가 왜 전근대로부터 근대로부터의 전환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상당히 큰 새로운 어떤 통찰의 계기를 갖게 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 이제 질문은 아까 전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하신 질문하고도 연관성은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5가지의 유형 중에 이건 당연히 뭐 베버가 얘기했었던 아이디얼 타입의 어떤 그런 기준을 통해서 설정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한국 사람의 어떤 정체나 그 집단적 경향성 내지는 그 성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유형 중에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5가지 유형 중에 어느 곳에 더 웨이트를, 더 프라이어티를 갖고자 바라시는지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사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 쓸 때마다 이제 저도 뭐 공부를 하면서 쓰는 거니까 저도 전혀 몰랐었던 부분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는 재미에 써가서 네. 위정척서파 쓰고 있을 때는 정말 위정척서파 멋있고 이랬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가 친일계 아빠 쓰면은 야 진짜 이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또 이제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내재적 접근과 비슷하게 돼서 거기에 그때마다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네. 오류를 범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지금은 이제 방금 친미 기독교파를 쓰고 일권을 쓰고 난 입장에서 거기에 푹 빠져 있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칼뱅주의가 됐든 하여튼 이런 개신교에서 왜 이 민주주의가 왜 나오게 되고 자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그 베버 태제 같은 거를 토크필 태제를 완전히 재확인하는 그냥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주제를 잡는 방법 자체가 워낙 또 베베렌 했으니까 뭐 결과는 뻔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이제 느끼면서 친미 기독교파의 영향이 조선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참 제가 그 책 1장을 신의 한 수라고 그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다.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일찍 들어왔었는가.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그냥 저의 뭐 책에서 제가 근거를 찾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일본의 민주주의, 중국의 민주주의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이제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이렇게 역동적일까? 일본 같은 데서도 뭐 일본도 그런 때도 있었지만 60년대 뭐 그런 때도 과격할 때도 있었지만은 거긴 좌우에 그런 과격함이 있으면 하여튼 우리 이 다양성과 이런 거가 나오는 게 친미 기독교파의 그 영향, 기독교적인 국가를 만들고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어쨌든 무지하게 흉내를 내가지고 형식적으로라도 이제 흉내를 내서 하려는 거가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기독교를 믿자 안 믿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독교라는 게 뭐 베버 본인도 벌써 그 책 쓰면서 이미 그때 자기가 19세기에 그거 쓸 때도 이건 다 사라져버렸고 종교적 열정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철창 속에 살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은 그 기독교적인 열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그거 남아있는 게 과연 아까 정영덕 선생님 질문하셨듯이 19세기 거와 이게 연관이 되는 건지 칼뱅은 고사하고 이제 그런 것도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독교적인 프락시스와
이런 이거 지금 굉장히 사적인 거지만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국민학교가 이대부속 국민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한 반에 50명씩 두 반밖에 없었는데 지금 선교사하고 목사가 몇 명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의사 하다가도 선교사 가고 그러고 그러면서 근데 참 재밌는 게 요새도 가끔 이 동창들이 모여서 요새는 줌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 토론 문화나 이런 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토론을 시켰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렇게 토론하던 문화가 그리고 맨날 뭐 회의하고 발표했고 서기가 못 쓰고 하는 거 이걸 너무너무 많이 해갖고 그거를 이제 배웠던 기억이 다들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서 얼마나 문화 컬처 쇼크 다 이제 이런 얘기들 다 하나같이 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어쨌든 기독교적인 그게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프랙시스 자체가 토론하고 뭐 항상 이런 열려있고 투표하고 뭐 뽑고 뭐 이러는 거 자체가 장로교에서 나왔다라는 거 같은 걸 보면 그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형태로 떠받쳐주는 이념이 뭐가 됐든지 간에 종교적 열정이 있든 없든지 그런 거를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골라라고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 선생님 말씀하신 이 근대를 만들어가고 아까 김영지 선생님도 질문하셨던 부분하고도 맥락이 닿는데 제가 이 5가지를 나눈 거가 차이를 보이고 싶은 것도 물론 있고요. 그걸 드러내고 알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또 하나는 이 소위 말하는 요즘에 국제정치학자들이 좋아하는 개념이 됐는데 이 에피스테믹 커뮤니티, 인식 공동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어쨌든 한국 사람이라고 자칭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의 종교의 다양성과 유형과 이념적 이거를 갖다가 그거를 가지고 서로가 토론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그야말로 에피스테믹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야지만 이게 되는 거다. 그 중에 어느 게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때마다 투표해서 이기고 지는 데도 있겠고 숫자가 많아지고 줄어든 데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만일에 그렇게 봤을 때는요. 저는 이 다양성이 아까 종교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한국같이 이념적 이렇게 다양하고 종교적으로 다양한 리소스를 자양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저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면은 이거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미국 같은 데서는 상상을 못하는 좌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상상 못하는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고 개신교 국가에서는 상상 못하는 카톨릭 요소가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살리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그게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건국 초기에는 들어와서 저는 건국 초기에 저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를 생각해 보면요. 미국에 가서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은 미국 사람보다도 영어 잘했고 김구 선생님은 중국 사람보다도 중국말 잘했고 무슨 박헌영 이런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했었고 이 도대체가 그 지도층의 그 세계적인 다양성은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뭐 누구는 에딘버러 대학에서 윤보선 대통령 같은 분은 에딘버러 대학에서 그 당시에 거기 가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고 오셨고 이런 다양성을 그때는 너무 달라서 그거를 서로 죽이고 배제시켜버리는 것이 우리가 근대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었었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다양성을 어떻게 좀 이렇게
볼고 그러려면 이 담론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담론을 시작하려면 서로가 다르다는 거를 좀 알고 상대방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지 우선 대화가 시작돼야지 에피스테믹 커뮤니티를 향해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도. 질문의 답은 선생님 하여튼 친미 기독교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다음 책을 또 쓰고 나면 제가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말씀.